코로나 시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전통적인 구매 방식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택했고, 그로 인해 외식이 크게 줄고 인터넷 신선식품류 매출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도시락, 과일, 야채, 어패류, 각종 레토르트 식품들이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식품들에는 어김없이 아이스팩이 딸려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실온에선 말랑말랑하고 얼면 꽝꽝해지는 어떤 물질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간 채 이게 밀봉되어 팩 모양을 취한 물건입니다. 얼려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데 쓰는데 부피를 덜 차지하면서도 주변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기에 얼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선식품의 선도를 유지해주는 아이스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스팩들은 실은 고흡수성 수지라는 물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량의 고흡수성 수지와 이것에 흡수되는 다량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수지는 물을 흡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망상,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들이 이루는 망상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하는데, 분자들을 연결해 실과 같이 긴 분자 사슬을 만들어 물을 붙들어 둡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수십 배 되는 물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접촉한 수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아이스팩 외에도 기저귀, 생리대 등 빠르게 많은 물질을 흡수해야 할 물건들에도 이용됩니다. 이 고흡수성 수지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젤리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 열을 빼앗겨 언 상태가 될 경우 일반 얼음보다 냉기 지속 효과가 두세 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일반 얼음보다 보냉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점을 이용해 신선식품, 냉동식품 운송과 의료는 물론 다양한 쿨링 용품 등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아이스팩 한두 개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야, 페페TV야,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당연히 재활용해야지. 그거 비닐팩을 가위로 잘라서 안에 있는 몰캉몰캉한 물질을 쭉 짜낸 다음에 싱크대에 버려. 그리고 비닐봉지는 한번 씻은 다음 비닐 재활용함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땡!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안에 쌓이는 아이스팩을 쉽게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위로 끝을 잘라 녹인 후 싱크대로 흘려보낸 적이 있는데, 버리면서도 끈적끈적한 물질이 하수구로 버려도 되는 것일까? 이거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내용물을 녹여서 버리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겠다는 무지에서 한 행동입니다. 아이스팩을 잘라 싱크대로 버리는 행동은 심각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입니다.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라고? 야, 그런 걸 지금 말해? 저도 몰랐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아이스팩을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하수구로 배출하는 국민이 15%나 됩니다. 나머지 80%의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매립되고 있는데, 최근 아이스팩 충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도 수많은 아이스팩이 모이고 있습니다.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이 약 2억 개로 2016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스팩이 쓰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 아이스팩은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갈 때 몇 개를 꺼내서 가지고 다니며 식품의 시원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과 전력 낭비를 이유로 저같이 에어컨 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건에 싸서 모기에 잠깐만 올려두어도 오금이 저릴 만큼 급속 냉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발목이나 팔목 등 냉찜질이 필요할 때도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시원한 냉기가 나와 뜨거워진 피부에 열을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니 아이스팩을 딱히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물질이 하속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해양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 파이브 가이어스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은 약 5조 2,500억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 가운데 92%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바다나 강 근처에 버려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혹은 하수구를 통해 직접 흘러드는 플라스틱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흘러들게 되는데, 썩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의 성질 때문에 몇백 년 동안 해류를 타고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큼지막한 플라스틱 덩어리들도 해류를 타고 흐르면서 자외선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격으로 인해 조각나면서 점점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데 분해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최대 배출국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칠레 바다에 400배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남해의 오염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플라스틱 조각은 아무 저항도 안하고 먹혀주기 때문에 이를 먹이인 줄 알고 먹은 해양 생물들의 윗속에 플라스틱이 쌓여서 아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선의 내장까지 섭취하면 사람이 직접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해양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아이스팩의 재활용 처리를 위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남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아이스팩 수거 사업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세계 최초로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도입해 시내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 창구를 마련해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16만 4,600개 82,303kg을 걷어들였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 살균 후 광명 전통시장, 놀장 택배사업과 식품, 식당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마트, 출입구 사이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와 진해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 사용된 아이스팩을 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 아이스팩은 간단한 선별 작업을 거쳐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되고 상인회가 이를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600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어 아이스팩 재활용률은 앞으로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유통업체와 지자체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상자 등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골드체인 패키징 전문업체 서머렉 코리아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선보이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아이스팩 에코팩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이 없으며 기존 제품과 다르지 않은 온도 유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머렉 코리아의 이 같은 기술은 분리배출이 용이한 친환경 아이스팩에 관한 특허로 특허청이 주관한 특허기술상 홍대용상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로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아이스팩,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생각해보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스팩, 코로나 시대에 안 쓸 수도 없고 정말 문제입니다. 소각장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는 매립될 수밖에 없으나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어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2차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하천이나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속에 축적되었다가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음식물을 통해 하루에 30개 이내, 연간 최대 1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시행한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아가는 인류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이 반대하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G7 참여국가 한국의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가 다른 것을 문제 삼았다는데 한국 정부가 친북,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28일 NHK에서 G7 확대 구상에 대해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여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깔려있고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와 이에 따른 수출 규제 등 최악의 한일 관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고 견제하려는 심보는 예측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상 더 얄밉고 가증스러운 점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항상 뒤로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한국의 좋은 국면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G7 반대에 대한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향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이간질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전개될 때를 보면 겉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한다고만 하고 특별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볼턴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일본의 실제 행보는 남북회담 전에 일본의 야치 국장은 서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저 행복감을 반박하고 싶다라고 말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봉착하자 야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안도했다. 종전선언을 하냐마냐 하던 대목에서는 초강경 매파인 볼턴조차 트럼프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다만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표현했는데 즉 볼턴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아예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G7에 가던 길에 워싱턴으로 급히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남북 북미 협상 기간 중에 일본은 뒤로는 그 골수 네오콘인 볼턴보다 더 북한은 대화 상대도 아니라며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북일회담을 요청하고 놀랍게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다고 썼는데 아베는 문 대통령에게도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아베의 부탁을 들어줬고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자세히 얘기하고 아베의 설명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보낸다며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망하게 한다는 측면 위주로 반응을 했지만 아베의 또 하나의 노림수는 바로 한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며 미국과 이간질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을 방해하면서도 미국과 이간질하는 이중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에 바싹 붙으며 온갖 로비를 하면서 한국을 어떻게든 미국과 떨어뜨려 놓고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우위를 이어나가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본인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한국의 중국이나 북한과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한국이 레드팀에 가입했다면서 피아냥대는 게시물이 넘쳐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한 기업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잠시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카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온 브랜드로 인지도가 잡혀있던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태극기를 형상화한 독도 신발을 선보이며 독도협회 후원도 하니 일본인들은 왜 미국 기업이 저런 짓을 하느냐며 의아스러워한 것이죠. 일본에서 라카이 코리아를 저격하는 헤드라인만 봐도 미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던 라카이 코리아가 독도를 떠나서 아예 해외에까지 일본의 실험부대의 만행과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미국의 언론사들까지 라카이의 독립운동가 이야기와 일본의 만행에 대한 보도를 하며 일본인들에게 국제적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는 일본이 한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듯 잘못된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원래는 운동화나 의류, 액세서리를 만드는 패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비패션 상품 아이템들로도 역사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바로 히스토리 만보기라는 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보기 앱은 널렸는데 왜?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의 인생의 행로와 같이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지도 못했지만 사용자들은 만보기로 걸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부는 할 수 있다. 라카이 코리아는 향후 매년 적절한 후원협회를 정해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앱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 관련 장소들이 나타나 그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고 칼로리 측정, 수면의 질 측정 등 다양한 기능도 넣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컵도 만들면서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던 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독도가 그려진 태극기와 실광구가 나타나는데요. 감춰진 역사가 드러나다 또는 암흑기를 밝혀준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또 새로운 기술을 운동화에 접목한 IoT 신발도 개발 중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화라는데 이건 패션 브랜드다운 신제품이네요. 사실 해방 이후 한국의 꾸준한 발전도 놀라운 일인데 최근 알려진 소식으로만 보아도 일본의 변치 않는 꾸준한 방해는 더 놀랍습니다. 최근 불매운동도 다소 시들해졌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 항상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본을 뿌리치는 방법은 우리도 그런 일본을 꾸준히 잊지 않는 것 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라카이 코리아도 정말 꾸준히도 온갖 아이템으로 역사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